원내대표가 선출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원내대표가 송원석 그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끝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당에서 약삭 빠르고 계산기 두드리고 뭔가 안 좋을 때는 싹 빠져 있다가 뭔가 열매 좀 따먹겠다 싶으면 나오고 하는 인간들을 싹 밀어내는 게 개혁이잖아요. 다른 게 그렇습니다. 개혁이 아니라 예. 그 시작점이 돼야 될 텐데 요 이야기 먼저 조금만 짧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예, 그 송원석 의원은 지금 삼선 의원인데요. 네. 제가 그 사실은 그 조직부총장 할 때 전략기획부총장 1부총장 하셨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업무를 호흡을 맞췄었네요. 예, 네. 업무를 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인지 잘 압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보통 이제 공무원 사회에서 가장 뛰어난 공무원이 누구냐? 기재부 차관이에요. 아무래도 그렇죠. 300만 네. 공무원 중에 저 사람이 제일 뛰어나 그런 사람은 기재부 차관이 1등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재부 차관에서 하시다가 나중에 장관도 하고 하는데 기재부 차관을 안 하고 기재부 장관이 된다. 그러면 에이스가 아니에요. 그럼 좀 정치적인 고려에 의한 거고. 네. 그리고 이 기재부 차관이라고 하는 이 자리는 이제 우리가 그 공천과 관련해서도 실패하지 않는 카드 보수당에서 그래서 누구 공천 줄 때 뭐 줄 사람 없으면 기재부 차관 전직 기재부 차관 리스트 이렇게 보면서 누구 있지 여기 연구 있는 사람 있나 이러면서 한번 찾아보는. 그럼 최소한의 밥값은 하는 보증수표라는 그렇죠. 뜻이잖아요. 예, 네. 항상 그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그 밝고 그리고 지금 그 송원석 의원도 우리 당의 그 정책 쪽에 굉장히 그 많은 공헌을 했고 그리고 특히나 이 송원석 의원의 가장 주특기가 예산입니다.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각 예산 심사할 때마다 각 의원들이 이제 그 예산 때문에 많이 이렇게 뭐 정말 열심히 뛰어다니지 않습니까? 그 뛰어다닐 때 그런 예산처와 그 기재부 사이에서 우리 국민의힘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는 사람이 사실은 그 송원석 의원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실무적인 일을 굉장히 많이 해왔고 그리고 이제 어느덧 이제 삼선이 되셨고 TK에서 또 삼선이 되셨고 그리고 그 김천을 그 지역구로 하고 계신데 이 김천이 또 전통적으로 굉장히 책임당원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어떤 뭐 당에 대한 뭐 TK로서의 그런 영향력도 있지만 그 당원들에 대한 그 당원 표가 있기 때문에 영향력이 꽤 크고 그런 분이고 그리고 굉장히 그 합리적이면서 엄청 꼼꼼한 스타일이에요. 그렇죠. 제가 같이 네. 일을 해보는데 뭐 계속 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분이 뭘 쓰시지 하고 내가 그러니까 보통 국회의원들은 예. 이제 시키는데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예. 왜 디테일한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보좌진들이 다 알아서 해주니까 예. 사실 만나서 일해보면 예. 되게 허술한 경우가 많거든요. 누리뭉실하죠. 네. 뭉뚱그리고. 그냥 예. 하나마나 말하고 예. 알아서 갖다 줘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예. 저도 송원석 의원 지난 대선 때 정책본부에서 예. 원희룡 장관님이 정책본부장하고 송원석 의원님이 사실 실무 키를 잡지 않았습니까? 예. 같이 일해보고 일하는 사람들 선배들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그러니까 경제 분야나 정책 분야에서는 탁월하다. 맞습니다. 전문성이 있다. 예. 그리고 실무진처럼 아주 꼼꼼하게 일하는 걸로 유명하다라고 정평이 예. 나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회의에서 하는 모든 말을 다 받아쓰고 있어요. 누가 하는 이야기를 다 받아쓰고 그리고 그 수첩에 쓰고 있어가지고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아무래도 우리 장해찬 최고가 이야기하듯이 꼼꼼하게 일 처리하고 철저하게 일 처리하고 특히나 원내대표는 그 민주당과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 예산적인 부분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그 정책통, 예산통이 그 원내대표를 하시는 거는 그거는 뭐 굉장히 무난한 그런 어떤 결론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관전 포인트를 좀 짚어드리면요. 송원석 의원이 당선됐다고 벌써 많은 언론에서는 TK 출신이라는 점을 강조하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 방송이나 우리 멸콩TV에서도 소개했지만 이건 지역 구도가 아니라 예. 아마도 많은 의원들이 야당이 됐으니 이재명 정부가 특히 돈을 막 쓰고 예산을 막 좌지우지할 게 눈에 뻔히 보이잖아요. 벌써 기재부에서 예산 이 배치 권한을 아예 독립시켜서 그렇죠. 기재부를 둘러 쪼개겠다는 이야기까지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하고 있거든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예. 그러니까 경제 전문가나 예산 전문가가 원내대표를 해야 뭐 지역 화폐라던가 재난지원금이라던가 이런 말도 안 되는 돈 퍼주는 예산 등을 적절히 견제할 수 있는 카드 아니냐. 그러니까 지역이 아니라 정책과 전문성의 관점으로 송원석 의원의 당선을 좀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태호 의원이 붙었을 때
그때와 비교해 보면 김태우 의원이 그때 34표 정도를 얻었거든요. 예, 예. 근데 이번에 아무래도 친한계를 대표해서 나온 김성원 의원이 30표를 얻었어요. 예. 그리고 약간 중립 성향이라 할 수 있는 부산의 중진 이현승 의원이 16표를 얻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보면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느냐? 친한계의 핵심 멤버들이 지금 한 16명, 17명 된다고 해요. 예. 그런데 넓게 봐서 그 사람들한테 표를 주는 의원들까지 폭넓게 포함해 봐도 1년 전 김태호 때나 지금 김성원 의원 때나 친한계의 확장은 1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렇죠. 예. 이게 이번 원내대표 선거를 통해서 드러난 당내 민심이라고 볼 수 있고 저는 오히려 김성원 의원이라서 그나마 30표 얻었다. 맞아요. 예. 김성원 의원이 인간성 좋고 대인관계 맞습니다. 잘하고 사람 참 잘 챙기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김성원 의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친한계에서 나왔으면 그게 조경태도 누구든 이 30표도 못 받았다. 김성원 의원은 그 당에서 실무 요직을 항상 거쳐 오신 분이에요. 맞아요. 실무 능력을 네. 인정받고 그러시다 보니까 그래서 또 이런 그 원내대표에서 나오시고 30표 받은 것도 김성원 의원의 개인기가 많이 반영됐다고 개인기예요, 개인기. 예, 보여집니다. 네. 오히려 예. 김성원 의원이 지난 대선 경선에서 막판에 한동훈 지지를 안 했으면 나왔을 때 저는 훨씬 더 표 많이 얻고 박빙이 됐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우리 송원석 의원이 60표를 얻었기 때문에 이거는 TK로 한정해서 생각하기는 그렇죠. 어려워요. 예, 네. 여러 군데서 이제 많은 어떤 중지가 모아진 그런 몰아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팽팽하게 붙었다 그러면 3명이 나왔으니까 결선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과반이 안 되면 과반이 안 되면 하니까. 결선이고 이현성 의원 또 지금 그 의정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셨기 때문에 또 그 호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으시고 이현성 의원이 무난하게 일 처리하면서 적이 없어요 이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호감도도 뭐 저는 전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이제 60표를 얻으면서 1차에서 그냥 과반으로 이렇게 송원석 의원이 된 거는 나름 이제 그 원내에서 어느 정도 꽤 중지가 모아졌고 그렇게 또 가면 나중에 이제 원내 관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도력을 발휘하기도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1차 과반이 나왔다는 건 힘이 좀 실린다는 거죠. 힘이 실리는 거죠. 이게 예. 비등비등해서 결선 가서 아슬아슬하게 예, 되면 예. 반대쪽에서 원내대표를 흔들 가능성이 있는데 맞습니다. 예. 1차에서 깔끔하게 60표가 나왔다는 것은 송원석 체제에 안정감이 실린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아마도 송원석 의원의 메시지나 기존 언론 인터뷰를 보면 막 친한계에서 주장하는 뭐 과거를 가지고 본인들한테 유리한 것만 가지고 개혁이다 뭐다 하는 것 선을 긋고 그냥 지금 이 순간부터 정책과 예산 등의 문제로 이재명 정부와 맞서 싸우는데 좀 힘을 집중하자 이런 예. 식의 기조가 펼쳐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제가 현장 소식을 좀 전해드리면 지금 위드 훈이가 초상집이라고 해요. 왜 그러나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예. 진짜로 예. 이길 줄 알았던 거예요. 아, 내가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광신적인 팬덤은 객관적 예. 사리 분별이 안 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위드 훈이가 김성원 의원 나오기 전에 어떤 짓거리를 벌였냐면 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막 문자 테러 좌표 찍기를 해서 네. 조경태 추대하라고 난리를 쳤어요. 아. 근데 그게 심지어 여러 메이저 언론 기사로도 나왔는데 예, 예. 중립 성향의 의원들도 그 위드 훈이의 문자 테러를 받고 나 너무 불쾌하더라. 너무 기분이 나빴다. 이게 개딸과 다를 게 뭐냐. 이런 기사들이 막 나왔어요. 한국경제 기사로도 나오고. 예, 예. 그랬다가 조경태 추대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의원들 사이에 제일 인기 없는 의원 한 명만 딱 꼽으라고 하면은 아마 조경태 의원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아니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개파라는 게 물론 이제 개파의 수장도 중요한데 그 개파원의 면면이 또 중요해요. 저 정도 사람이 저 정도 세력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오히려 그 개파 수장이 돋보이는 게 있어요. 저런 사람을 포섭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으쌰으쌰 하는 거구나. 참 이게 뭐 보통은 아니겠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면 그 지지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좀 뭐랄까 건전하게 그런 어떤 의사결정 구조를 따라가지고 해주시면 좋은데 그거를 마치 테러하듯이 문자 테러하듯이 또는 통화 테러하듯이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역효과가 날 수밖에 없어요. 역효과가 날 수밖에 없고 제가 뭐 그런 역효과 속에서도 김성원 의원이 30표나 득표를 했다는 게 새삼 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그건 정말 김성원 의원의 인간성으로 개인기를 나타낸 거고 예. 그런데 위드훈이 한 딸들은 조경태 추대 문자 보내면 될 줄 알았고 본인들이 으쌰으쌰하면 한동훈계에서 원내대표가 나올 줄 알았는데 1차 과반이 그냥 끝나버렸잖아요. 예, 3파전임에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현승 의원 안 나왔으면 그 16표는 고스란히 다 송원석 의원한테 갑니다. 예. 정치 구도상. 맞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드훈이 가보면은 야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이제 한동훈도 전대 안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전대 나오지 마라. 이게 자연스럽게 한동훈 전당대회 나와봤자 폭망하겠구나라는 쪽으로 여론의 흐름이 가는 것 같은데 오늘 그 한동훈의 후견인 역할을 뜬금없이 자처하고 있는 김종인 전 위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한동훈 전대 나가봐야 득될 거 없다. 지선 지면 어차피 또 물러나야 된다라는 조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김종인 위원장 딸이 결혼할 때 한동훈이 함지나비를 할 정도로 그 사위와 친분이 깊다라는 썰도 막 기사도 나오고 있고 온라인에도 올라오고 있는데 그 김종인도 한동훈 나오지 말라고 하고 한 딸들도 지금 실망해서 원대 결과 보니까 전당대회 나와봤자 지겠다. 이번에 나와서 지면 진짜 정치 생명 끝나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이 막 올라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진짜 전대 안 나올까요? 저는 그 저번 전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뭐 저는 안 나오는 계속 게 안 맞았죠. 나오는 게 맞았어요. 네. 안 나와야 된다고 방송에서 한참 이야기를 했고 매번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그 한동훈 그 전 대표의 지지자분들은 계속 뭐 저를 뭐 댓글로 비판하시든 다른 방식으로 비판하시는데 한번 이 테이프를 돌려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나오는 게 맞았는지 안 나오는 게 맞다니까요. 그래서 안 나왔으면 여러 가지 그 보수 진영이나 심지어 한동훈 그 대표 개인도 그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가서 뭐 머리 좀 식히고 돌아오면 되는 거였는데 그거를 사실은 저는 본인이 못 참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잊혀지는 게 뭐 두렵다라는 식의 뭐 의견을 내는 사람도 있던데 그러면 이번에는 저도 안 나오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나오는 게 본인한테도 도움이 되고 뭐 당이나 여러 가지 심지어 한동훈을 그 어떤 개파소장으로 두고 있는 다른 의원들한테도 도움이 돼요. 근데 저는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 잊혀질까 하는 두려움이 오히려 더 그 크게 본인의 개인한테 마음속에 작동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번에도 안 나오는 게 맞는데 결국 나온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뭐 김종인 위원장 뭐 당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또 우리 그 역할을 하셨던 분이긴 한데 일단은 뭐 내년에 지선 지면 뭐 총선도 또 지고 또 지선도 지는 거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당 대표가 돼야 지선을 책임을 지죠. 당 대표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뭐 당 대표가 된 걸 전제로 해가지고 지선을 책임지고 뭐 지선이 지면 본인도 굉장히 어려워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거조차도 일단은 한동훈 전 대표를 좀 띄워주는 것 같아요. 나오면 될 수도 있는데. 나오면 될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나오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그게 돌려 한동훈 대표를 띄워주는 거죠. 근데 저는 어떤 점이 불쾌하냐면요. 네. 우리가 물론 어려운 상황이지만 예. 1년 뒤에 1년 동안 이재명 정부의 수많은 실책들이 쌓일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선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벌써 지선 지면 책임져야 된다. 지방선거 패배를 전제로 이야기하는 게 너무나 불쾌하고 패배자적인 생각이라고 예. 보여지고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 붐 때문에 역대급 승리였던 건 맞죠. 예. 그 스코어를 그대로 지키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예. 하지만 가장 중요한 서울에서 그리고 안철수 의원도 경기도 지사 나가면 돌풍을 일으킬 수 있고 맞습니다. 예. 여러 가지 또 해볼 만한 포인트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왜 이렇게 벌써부터 질 생각을 하느냐? 이런 패배주의적 나약한 인식을 씻어내는 것부터가 보수개혁의 출발점이다.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한동훈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대선 져야 자기가 할 말 생겼던 것처럼 그래서 대선 지라고 아주 난장을 쳤잖아요. 지선 져야 자기가 할 말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김문수 후보가 나와서 당대표가 됐어요. 지선 성적이 만약 안 좋으면 거 봐라 나 당대표 안 되니까 지선 졌지 않냐. 그럼 총선 당대표 내가 하겠다라고 한동훈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만약에 이번 전대 안 나오고 뒤로 빠져 있으면 이번 대선 때 기타 치고 새우깡 먹고 기껏 나와서 김문수 후보 발목 잡는 온갖 헛소리 하면서 대선 패배를 사실상 종용했잖아요. 예. 똑같이 지선 때 기타 치고 새우깡 먹고 얼굴에 돌돌이 하고 그리고 국민의힘한테 재 뿌리고 욕하고 내 말 안 들어주면은 지선도 진다. 지선 지기 위한 해당 행위를 또 막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요새 어떤 마음이 드냐면 예. 아 그래 이 관심종자 차라리 나와라.
전대 나와서 예. 당원들한테 네가 완전히 버림받았다는 걸 한번 느껴라. 깨져라.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한동훈이 나와봤자 전대에서 당선되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그게 상대가 김문수 후보든 아니면 뭐 안철수 의원이든 나경원 의원이든 간에. 그러니까 나와서 그냥 심판받고 찌개져라. 짜져라. 괜히 안 나와서 뒤에서 또 평론가처럼 새우깡 먹으면서 발목이나 잡지 말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하게. 근데 기본적으로 이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대선 같은 경우에는 경선이 저희가 5대5예요. 네. 근데 이 당대표는 8대입니다. 당원이 8이고 여론조사가 예요. 그러니까 이 현재 당원 당규로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 이제 그 우리가 그 대통령 경선에서 뭐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김문수 후보가 좀 아슬아슬하게 이겼고 당원표에서는 많이 압도적으로 이겼죠. 이겼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상황이 이 김문수 후보에 대한 파파미가 나오기 전 상황이에요. 근데 이 선거운동 기간을 거치면서 정말 이게 우리가 김문수 후보의 서사나 업적 잘 몰랐다, 파도 미담이다 이런 게 또 지금 당원들한테 인식이 돼 있는 상태에서는 제가 볼 때는 그 격차는 더 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8대2라는 룰 상황에서 얼마나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그 선전을 할 수 있을지 한동훈 후보가. 근데 저는 한동훈 후보를 위해서라면 안 나오는 게 맞고 본인 자신을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도. 근데 저는 나올 것 같아요. 결국 관심을 잊혀지기를 두렵다는 게 본인의 관심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못 참는다는 거죠. 예, 예. 네. 본인의 그런 어떤 관심을 받고자 하는 잊혀지기를 두려워하는 자기 자신의 어떤 요소를 못 참기 때문에 그게 결국에는 나오게 될 거고 뭐 그게 또한 당원들이 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현재 탄핵 전국이나 아니면 이 대선 전국에서 한동훈 전 후보가 했던 그런 많은 부분들에 대한 그런 냉정한 판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도 원영섭 변호사님 의견과 동의하는 게 일단 자기가 못 참을 거다. 그럼요. 예, 예. 내가 못 견딜 거다. 못 견뎌. 그러니까 네. 제가 그런 조그만 데서 사실은 그 사람이 자기의 그런 어떤 모습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 이준석 후보하고 이 신경전이 붙는 거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그러니까 친한계가 유독 이준석 후보를 제일 많이 공격하고 예, 예. 그 두 쪽의 감정이 사실 제일 안 좋아요. 제가 몇번 그러니까. TV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아니 근데 저게 무슨 순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그 당시에 한동훈 후보가 이제 자기가 어떤 정치적인 수완에서 이준석하고 이준석 후보하고 신경전을 하든 아니 머리끄댕이를 잡든 아니면 뭐 어떻게 하든 해야 되는 건데 과연 저 행동이 한동훈 전 대표한테 뭐가 유리하고 뭐가 이익이 되지 아무리 해도 계산이 안 나와요. 그러면 계산이 안 나오면 뭐냐? 자기가 못 참은 거예요. 못 참고 그런 어떤 그 이준석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이 신경전을 벌인 건데 그런 것처럼 결국 정치는 자기가 참는 것이 일단 1번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 JP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정치인한테 인내가 뭡니까? 누가 물어보니까 정치인은 인내해야 된다라고 JP가 이야기하고 그걸 이제 들은 기자가 정치인의 인내라는 건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JP가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참을 수 없는 걸 참는 거. 도저히 못 참겠는 걸 참는 거. 그게 네. 정치인의 인내다. 네. 근데 그거를 지금 이준석 후보의 그런 신경전이 한번 한동훈 후보를 개파소장으로 하고 있는 친한계 의원들이나 아니면 위원장들이나 아니면 지지자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하지? 이준석 후보하고 왜 싸우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조차도 사실 저는 이준석 후보가 약간 어떤 센세이션 비슷한 걸 일으키면서 조명이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못 참겠는 그걸 거지. 못 참겠는 거야. 나 말고 딴 사람이 뭐 네. 젊은데 나보다 더 젊은데 관심을 받아? 난 견딜 수가 없어. 내가 이렇게 새우깡도 잘 먹고 기타도 잘 치고 얼굴에 돌돌이도 잘하는데 나보다 이준석한테 언론이 더 관심을 가진다고? 난 못 참겠어. 부들부들 이건 거죠. 그 심리가. 아니 근데 엄밀히 말하면 그 한동훈 전 대표나 이준석 후보나 캐릭터가 원래는 안 겹치거든요. 안 겹쳐. 아니 한 명은 뭐 하버드 나와가지고 그 벤처했다고 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청년부터 시작을 했고 또 한 명은 뭐 서울대 법대 가서 검사해가지고 검사로 지금 들어와서 뭐 당대표부터 이렇게 진행을 한 건데 비대위원장이 당대표니까 캐릭터가 안 겹치는데 왜 신경전을 벌이지? 그거는 그냥 그 캐릭터가 안 겹치는데 신경전을 벌이는 게 더 이게 그 어떤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캐릭터가 겹치면 조금 신경전 벌일 수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 정치는 이제 그 캐릭터 비슷한 사람끼리 약간 다툼을 하니까. 근데 그런 것도 아닌데 하니까
저는 이해가 사실 안 그러니까 됐어요. 다분히 감정적인 거죠. 예. 그리고 그 감정이 결국 지난 총선의 당정 갈등으로 우리에게 108석, 지금은 107석이라는 초라한 결과를 안겨주게 된 것이고, 그래서 그 감정 때문에 이번에도 못 참고 나와서 나락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근데 저는 사실 나왔으면 좋겠다. 안 나오고 뭔가 참는 척하면서 계속 당 망해라, 지방선거 져라, 저주하는 꼴을 봐야 되는 것보다는 나와가지고 한번 제대로 망하고 너의 지금 당에서의 지지 지분이 이 정도다. 성적표가 이거다. 조용히 있어라. 라고 정말 냉정하게 돌려보낼 수 있게 하려면 한번 나와서 붙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원내대표 선거의 여파로 과연 한동훈이 전대에 또 뛰어들지 않을지 그걸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요 이야기 하나만 짚어볼게요. 오늘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의 전현직 의원들 캠프에서 고생한 사람들 만나서 식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당대표 선거 출마 전혀 생각한 바가 없다. 당에서 추대한다는 여론 만들어지면 어떨 의향이냐. 가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참석자들은 나라와 당을 위해 역할 맡아달라. 위기에 빠진 보수를 구하기 위해서 멍해를 져달라라는 요구를 했다고 하고 김문수 후보는 가만히 들었다고 하고요. 다만 이재명 정부 들어서고 대한민국 사법체계들이 다 망가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당이 하나로 똘똘 뭉쳐야 된다. 힘을 모아야 된다라면서 당의 단합을 강조했다고 하는데 김문수 후보의 이런 행보, 국민의힘 전당대회 아마 8월 중 열릴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셔요? 갑자기 질문. 갑자기가 아니라 여기 대본에 원고에 여기 있잖아요, 교수님. 이게 갑자기가 아니라 다 있는 거고 기사도 여기 저희가 자료를 다 만들어 드렸는데 갑자기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바로 이런 게 저의 매력이죠. 아니 그런 게 있었어 이렇게 또 앞부분만 지금 이렇게 열심히 지금 주시고 읽었는데 그런 우리 저기 뭐 저는 아주 원론적인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 당의 단합을 뭐 지금이라도 저해하는 분들이 있다면 좀 뭐 나가는 게 어떨까? 솔직히 당의 단합을 누가 저해하죠 대표적으로? 혁신이 거부하는 친한계가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네, 야 교수님 많이 왔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교수님 입에서 친한계가 당의 단합을 전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요거 꼭 셔츠로 만들어서 셔츠도 아니죠. 저도 흥분했습니다. 쇼츠로 만들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유튜브에서 지금 기타 치고 띵까띵까 할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우와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우와 대선 후보로 나갔던 사람이 말이야. 네, 경선에 나왔잖아. 책임을 져야지 말이야. 피디님 요거는 꼭 쇼츠로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광고 많이 태워서 그럼요. 조회수 100만 나오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강요한 거 아닙니다. 네. 아니 근데 저는 그 송원석 원내대표가 혁신이 만드는 것도 별 무의미하다고 봐요, 솔직히. 혁신이가 혁신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친한계가 우리는 거기 안 한다! 라고 선포하는 것도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안 하더라도 그거를 무슨 선전포고 하듯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당권 잡는 거 아니면 어떤 일도 안 도와주겠다는 게 어떻게 같은 당이에요, 그게. 근데 그렇게 해서 당권 잡아서 뭐 할 건데 나는. 그게 그러니까 당권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닌데 얘네들은 목적이야 그게. 아, 그러니까. 의미가 없죠. 네. 아, 정말. 아니, 진짜 안철수 의원 좀 보고 배우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생각이 달라도 일단 당에 후보가 나오고 리더가 정해지면 같이 열심히 돕는 게 동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한시가 있으면 그러니까 주변에 한시하고 다 절교하려고 생각하거든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과격한 얘기하지 마. 아니 좋은 한씨도 많죠. 좋은 한씨도 많죠. 성이 문제인 건 아니죠. 맞습니다. 네. 성이 문제가 아닌데. 근데 한동훈 한지야 유독 좀 한씨들이 요새 또 그렇습니다. 바로 바로 네, 한지야. 우리 주변에 따로 생각나는 한씨가 지금은 떠오르지 않는데 아무튼 그래도 성이 문제인 게 아니라. 성이 문제는 아니죠. 네. 아니 이름은 한인데 왜 둘이 분열을 하는 거죠? 한이 하나잖아. 분열을 촉구해 오히려. 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성을 배반하는 정치 그만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는 최선의 개혁은 투쟁이라고 생각해요. 야당은요 우리끼리 지지고 볶고 개혁이다 뭐다 하는 거 국민들 관심 없어요. 옛날 일 가지고 이걸 사과하고 반성하고 무릎 꿇는다고 해서 국민들이 야 국민의힘 변했네 잘했다 이렇게 안 해요. 민주당이랑 잘 싸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우리 제가 어떻게 읽어야 되죠? SCHBERT 이거 뭐 어떻게 읽어야 되죠? 슈베르트잖아요, 슈베르트. 아 그렇게 읽는 건가요? 네. 셔벳? 뭐 슈베르트? 송환. 와, 네 송환. 정말 감사합니다. 서민 교수님 느낌표 서민 교수님의 발언에 속 시원함을 느꼈는지 또 빨간색 슈퍼챗 보내주셨는데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서민 교수님의 이런 본 모습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애타게 기다렸는지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원래 느끼는 대로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심입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슈베르트님. 감사합니다. 네, 확실히 이런 질문을 넣으니까 네.
슈퍼챗으로 돌아오잖아요. 살아나잖아요. 이런 거예요, 바로 이런 거. 이것이 바로 유튜브예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고 언론이 지금 다 이재명한테 딸랑딸랑만 하고 있을 때 뭐가 문제고 이 사람이 외교 무대에서 어떤 망신을 당하고 지금 키높이 구두 왜 다들 그렇게 키높이를 신어 쌓는 거야 정말. 키가 문제가 아니라고요, 교수님. 맞습니다. 키높이 구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이 신은 거 말하는 거예요? 이재명이 신은 거. 아니 키높이 구두는 이재명이 이따만한 굽을 그러니까, 신고 왔더라고요. 정상회담 하는데. 그 뭐지 그 DJ DOC의 네. 뭐 젓가락질 잘해요, 뭐 잘해야만 그거 있잖아요. 네. 거기 보면은 뭐 키높이 구두는 나오지 않지만 그 뭐 가발 같은 거 쓰지 말라고도 나오고 거기 뭐 하여튼 자신을 그냥 당당하게 드러내라 뭐 이런 맞아요. 말이 있어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있는 그대로가 중요하다는 거지. 정치인은 정치를 잘해야죠. 그렇습니다. 네. 체리 블러썸님 매회 본인을 증명해야 하는 패키 아버지라고. 네. 여러분 제가 당한 게 얼마인데 아직 몇 달은 더 증명해야 됩니다. 그럼요. 우리 이제 교수님. 겨우 3번째밖에 안 되고요. 이제 겨우 3번째입니다. 증명도 또 많이 2번밖에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증명이 좀 더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증명을 통해서 저를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매주 금요일의 부제는 서민교수 청문회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재명이 한국 돌아오자마자 사고 쳤습니다. 전 국민에게 15에서 50만 원을 준다. 4인 가족 기준 최대 200만 원 이상이 지급된다라는 이게 일종의 기본 소득 아니겠어요? 기본 소득이죠. 뭐 이거 예. 기초 아마 지역 화폐로 나눠준다는 것 같은데요. 예, 이름은 재난지원금입니다. 그 왜 재난지원금이냐고 좀 왜 이름을 그렇게 부르지? 재난도 없는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게 맞아요. 이재명 대통령 된 걸 재난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이재명 대통령 된 재난을 위로하기 위한 돈인지는 몰라도 그러니까요. 심지어 지금 남녀노소 아이들까지 지금 이걸 재난으로 여기니까 이게 첫 번째 사실 추경안 맞아요. 규모가 30조 5천억이라고 하고요. 이로 인해서 대규모 적자 국채가 발행되고 올해 관리 재정 수지 적자가 110조 4천억으로 늘어간다고 합니다. 국가 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1,300조 원 넘게 된다고 하는데 이게 여러분 와. 당장은 받으면 기분 좋을 수 있죠. 내 계좌에 뭐 15만 원, 20만 원, 많게는 어려운 분들 50만 원. 근데 이거 다 여러분 돈으로, 여러분 자녀들 돈으로, 애들 돈으로 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서 지금 김밥 한 줄에 3,000원, 4,000원 하는데 김밥 천국에서 예. 이거 이제 그냥 김밥 5,000원 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요. 뭐 김밥에 뭐 이거저거 하면은 금방 6,000원짜리도 있더라고요. 예. 이제는 김밥 전에는 김밥 먹으면 보통 2줄이 기본이었는데 네. 2줄 못 먹어 한 줄로 배 불러야 됩니다. 반드시 배 불러야 되는. 그리고 이거 돈만 준다는 게 끝이 아닙니다. 이걸 굳이 또 지역 화폐로 꾸역꾸역 나눠준다는 그 민주당과 이재명의 똥꼬집에 이어서 빚도 대신 갚아준대요. 예. 5천만 원 이하 빚 7년 못 갚은 소상공인 113만 명, 10%도 아니고 100% 빚 탕감 받는다. 이게 지금요 20대 30대들이 주로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다 뒤집어졌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아직 그 어떤 해당이 안 그런 되거든요. 그 윗세대가 사실 자기의 어떤 책임으로 해서 벌어진 일들까지 다 나라가 지금 해준다고 하니까 지금 2030은요 그런 빚을 질 기회 자체를 못 받았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자산을 아직 일구거나 혹은 심지어 취직조차 못한 상태여서 경제적 규모, 그러니까 이 지금 대출도 경제적 규모를 갖춰야지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자산이 있거나 네. 아니면 신용대출 받으려고 하면 월 소득이 꾸준히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안 돼서 빚도 못 내본 사람은 이런 기회 자체가 아예 없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세대별로 굉장히 뭐랄까요? 이 어떤 누릴 세대는 다 누리고 그거 수습하기만 해야 되는 세대는 계속 죽을 때까지 수습만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네.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5천만 원 이하 전액 탕감 그리고 총 채무 1억 이하일 때도 전액 탕감되는 케이스가 90%까지 감면한다고 하네요. 총 채무 1억까지는. 이런 혜택을 받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이라고 하지만 대부분이 4050 세대다. 그러니까요. 그럼 이게 2030 입장에서는 그리고 쎄 빠지게 국가에 세금 내고 이제 은퇴한 또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이거 뭐냐? 그리고 열심히 빚 갚았던 사람들은 우리는 그러면 그동안 왜 빚 갚은 거냐? 그러니까요. 저는 걱정되는 게 이게 국가에서 있잖아요. 돈을 쓸 때 상환 기간을 좀 늘려주거나 이자를 좀 탕감하고 지원해주거나 그것까지는 저는 오케이 해요. 어려운 자영업자들 도와줄 수 있죠. 그런데 아예 원금을 까주는 거는 이게 전 국민의 모럴 해저드,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어요. 그럼 앞으로 누가 갚겠어요? 그러니까요. 빚이 생기다가 야 좀만 버텨봐 좌파 정권이 어떻게든 해결해 준대. 이렇게 되면 누가 성실하게 빚을 갚겠냐고요 이거를. 이런 문제에서 그러니까 악순환 고리를 만들어 버리는 건 그 다음 상황은 분명히 우리가 그 다음에
지금 맞이해야 될 만한 어떤 부채 문제라든가 이런 건 훨씬 더 큰 규모로 심각해져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적 수단으로 해결을 못할 정도로 그 모럴 해저드라는 게 그거잖아요. 너도 나도 안 내도 되는 빚까지 내가지고 뭔가 한탕주의를 보통 그런 식으로 낸 빚들은 그 빚을 갚을 만한 경제적 동력을 만드는 데 사용되지 않아요. 언발의 오줌 누기에서 또 얼어버립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더 큰 재앙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이제까지 그러지 않았던 사례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바로 30조 원을 풀어서 기본소득을 국민들에게 꼽아주면서 어떤 마비시키는 포퓰리즘 정책과 5천만 원, 뭐 1억 이하의 빚의 원금을 대규모 탕감해주는 빚 대신 갚아주기 정책들이 이렇게 쏟아질 거라고는, 이 정도 규모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여러분 이게요, 지금 이 돈 받고 지금 빚 탕감되면 다음번 지선 직전에 그리고 총선 직전에 계속해서 국가 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돈 푸는 전략으로 갈 거거든요. 지금 이 이재명의 계획은 명확하거든요. 이번에 선별적으로 지급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이번에 너무 뜨겁게 시원하게 지원해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 얘기는 그래야 되는 시점은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내년 지방선거고 그 다음에 더 뜨겁게 퍼부을 게 바로 총선이에요. 총선은 이재명한테는 개헌을 할 수 있냐 없냐의 어떤 그 마지막 어떤 관문 같은 게 되기 때문에 그때는 어마어마하게 퍼부을 겁니다. 근데 시작부터 이렇게 한다? 그 실제로는 민주당이랑 옥신각신하다가 선별적 지급도 못 하게 됐어요. 차등 지급 정도는 하지만 어쨌든 전 국민이 다 내 계좌에 혹은 지역 화폐로 뭔가 들어온다라는 걸 느끼게 만드는 그 효능감 느끼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건데, 상위 10%에 해당하는 국민들에게도 15만 원씩은 지급을 한다고 하니까 지급 어쨌든, 빵원이었던 게 정부,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계획이었고 그걸 가지고 설득하고 있었는데 민주당이 그걸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스타트로 해가지고 내년 지방선거는 더 쓸 거예요. 얼마가 될까요? 지금 이번에 이거 하는 30조의 빚을 낸다는 건데 예산을 초과하기 때문에 추경받아서 그건 다 빚 아닙니까? 그런데 내년에는 뭐 한 50조 쓰려나요? 그 다음에 총선 때는 한 100조 쓰려나? 당연히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정말 베네수엘라 특급 열차 출발했다라는 백일홍님 댓글이 마음에 와닿는데요. 앞으로 젊은 애들 어떡합니까? 그저 나라빚 갚다가 세월 다 가게 생겼다. 박점수님. 이게 진짜 나라 생각하고 우리 미래 세대 청년들 생각하는 우리 부모님 세대의 마음이거든요. 내 돈 받아서 와, 나 20만 원 들어왔다가 아니라 이거 결국 우리 애들이 다 갚아야 되는데, 다 나라 빚인데, 나라가 가난해지면 아무리 본인이 유능해도 평생 그 나라 빚의 무게에 억눌려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요. 여러분, 베네수엘라의 젊은 친구들이 우리나라 젊은 친구보다 뭐 머리가 안 좋겠어요? 안 똑똑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나라 경제가 엉망이 되고 나라 빚이 많으면 거기서 아무리 날고 기고 선생님 되고 막 해도 남미의 국가들 초등학교 선생님 하던 사람들이 다 거리로 나와서 외국인 관광객들한테 막 뭐 웃음도 팔고 막 몸도 팔고 막 그런 일들 우리가 리포트로 많이 보잖아요. 그거는 한 개인의 어떤 유능함이 정말 뭐 실리콘밸리 갈 정도의 천재가 아니면 그 나라 경제 망가진 거를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심지어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취약함은 주변에 우리나라가 적대하는 국가들이 너무 많잖아요. 큰 자본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싼값이 되면 네. 그걸 가지고 아주 저점 매수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국 네. 자본은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넥슨이 좀 힘들어지니까, 넥슨 맞죠? 그러니까 얼른 그거를 사겠다라고 지금 텐센트가 나오잖아요. 나오고 있죠. 네. 그런 것 왜 그 넥슨은 왜 지배구조가 왜 약화됐죠? 그 김정주 회장이 극단 선택을 하면서 그 사람 사라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상속을 하려고 하니까 상속세가 너무 높아가지고 정상 상속이 불가능하죠. 다 지분이 다 와해돼 버리는 겁니다. 지분을 뭐 소각하지 않고는 도저히 세금을 낼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지배 구조가 약화되는 거거든요. 이런 제도는 제가 느끼기에는 중국한테 이 장기적인 이득을 주기 위해서 이 지금 상속세를 더 잔인하게 아주 고율의 과세를 하고 있는 구조를 일부러 알면서 방치하는 것으로 의심이 됩니다. 예, 지금 저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가혹한 상속세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지금 이야기한 이 포퓰리즘으로 인한 전체적인 어떤 경제 국력의 약화,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말하자면 나는 월급은 똑같은데 구매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화폐 가치가 박살이 나버리면, 물가가 올라버리면, 내가 똑같이 버는 돈으로도, 심지어 오히려 월급이 올라도 살 수 있는 물건의 뭐 어떤 그 양이 줄어들어. 그런 것 자체가 다른
늑대가 노리기 쉬운 약한 경제 구조가 그러니까 된다. 여러분 미국이요 코로나 때 바이든이 돈을 엄청 풀고 고생한 게 물가가 너무 올라서 그러니까요. 여러분 유튜버 요즘에 여행 유튜버들 외국 유튜버들 많잖아요. 네. 뉴욕에서요 커피 한 잔에 베이글 하나 먹으면 기본적으로 세금이랑 뭐 팁하면 한 35,000원 4만 원 나오더라고요. 와, 저는 한 $20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넘어버리네요. 진짜로 과장 없이 예. 제가 그 와. 여행 유튜버 보는 게 취미라서 외국에 계신 분들 많이 보는데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거짓말 아닌지. 뉴욕에서요 아메리카노에 베이글 하나 그러니까 샌드위치 하나 먹으면 우리나라 돈으로 3만 원 4만 원 기본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에서 돈을 이렇게 풀면 결국 물가가 올라가면 누가 제일 피해를 보느냐? 가처분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이 물가 오르는 것에 대해서 그분들 당장은 50만 원의 기분 좋지만 두고두고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가처분 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그것만큼을 다 지출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네. 근데 그걸 다 지출해가지고 얻는 거 그리고 뭐 저축은 당연히 못하고 얻는 게 오히려 전보다 적으면 그것만큼 불행해지는 겁니다. 들어오는 숫자, 돈의 숫자가 커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로 사서 살 수 있는 게 얼만큼 되느냐가 중요한 거고. 이게 김밥이요. 한 줄에 3,000원 하던 게 한 줄에 6,000원 되면 부자들은 그냥 사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서민들한테 훨씬 더 치명적인 타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렇게 돈을 풀어서 물가를 올리는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지 미국 정부가 그 인플레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정말 걱정돼서 드리는 말이에요. 정말 걱정돼서. 지금 이재명 정권을 제가 유심히 정책들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부 때보다 미친 정책을 이야기하진 않았어요. 실제로는 공급 폭탄을 하겠다 뭐 이런 거는 근데 나쁘게 들리지 그것도 않습니다. 뭐 임대주택 위주라고 하니까 시장에 예. 원하는 것과는 다른 방향이긴 하죠. 그래도 이제 네. 수요가 좀 이렇게 줄어들면은 그것만큼 효과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재명은 굉장히 의아할 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부동산 가격이 왜 올라?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냥 이렇게 돈 푼다라는 것만 가지고도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올라간다라고 느낄 때 사람들은 어떤 심리가 생기냐? 자산을 확보하려는 심리가 생깁니다. 왜냐? 가만히 있으면 내가 그냥 돈을 예금해 놓으면 그거는 오히려 실질 가치가 더 저하되는데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물가 오르는 것 그 이상의 심지어 그게 또 사람들한테 더 뭔가 지금같이 제가 말씀드리는 자산을 노리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그 속도만큼 그 자산의 가치는 더 올라 물가 상승률보다 더 올라버리거든. 그래서 부동산 오르는 거예요. 부동산 정책하고 부동산 정책도 나쁜 정책들이 예고되어 있지만 그거랑 상관없이도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이런 정권을 뽑으면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막으려고 노력한 거예요. 뭐 다른 소식들 많지만 마지막으로 짧게 국힘 소식도 한 번만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송원석 원내대표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보니까 그냥 6월 30일 임기 종료 때까지 송원석 원내대표가 버티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김용태 위원장 임기가 종료되면 송원석 원내대표가 당대표 대행으로 그렇죠. 전당대회를 빨리 열어서 7월 한 달 동안 선거운동하고 8월 초에 우리가 대표를 빨리 뽑겠다는 것 같은데 여기에 한동훈이 나오냐 마느냐 설왕설래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목회인이? 저는 벌써 한동훈이 안 나오는 쪽으로 거의 방향을 정했다라고 정한 봅니다. 것 같으세요? 네. 지금 한지아가 방송에 나와서 한 이야기가 있어요. 한동훈 그래도 출마하라라는 얘기가 6 정도 되고 하지 말라는 쪽이 4 정도 된다. 그럼 이제 질문이 한지아한테 이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한지아 의원은 어느 쪽이세요? 저는 4 쪽입니다. 하지 말라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하고 오히려 더 어떤 운명 공동체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안 나가길 바래요. 왜냐? 거기 나가서 털리는 순간 개파 전체가 무너져 버리잖아요. 끝이니까 게임 예, 끝이니까. 한지아 네. 같은 경우는 더 심정이 복잡한 게 지역구를 가지고 있으면 한동훈이 이렇게 뭔가 전당대회에서 하여간 패배 아주 세게 패배를 해도 한동훈은 그 다음 행보로서 창당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한지아 같은 사람 못 넘어가잖아요. 그런 상태로 너무 시간이 길어. 자기가 당장 지금 뭐 총선이 그래도 한 내년쯤이고 하면은 그런 모험을 해볼 텐데 3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한지아 같은 사람 지금 한동훈 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거의 절반 이상이 비례인데 그런 사람들은 생각할 수 없는 옵션이라서 차라리 이 상황에서 한동훈이 뭔가 개파의 어떤 흥망성쇠를 결정지을 만한 결정타를 만들지 않길 바라는 게 저는 한동훈 개파일 거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합니다. 이제 계산기 두드리면 밖에서 계속 그냥 평론가 노릇하고 국힘 씹고 발목 잡아서 그런 걸로 네. 언론에 많이 나와서 일단 많이 나오고. 이준석하고 똑같은 전략을 하라는 거지. 그리고 그러다가 보궐. 대선 패배
자기들이 만들어냈던 것처럼 지선 폭망하길 바라고 그렇죠. 지선이 지면 거 봐라 나 없어서 졌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총선 다시 한번 해먹겠다. 그래야 비례대표 국민 추천제 또 공천 지멋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사실 친한계 국회의원들이 제일 바라는 길일 텐데. 그러니까 그리고 이번에 전당대회를 되는 당 대표는요. 어쨌든 총선 때는 당 대표일 수가 없어요. 없죠. 그리고 임기가 딱 끝납니다. 지선 결과에 대한 우리가 지선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또 무거운 책임도 져야 되는 거고 그런 게 약삭 빠른 계산일 텐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계산을 넘어서는 이자의 어떤 관심 중독증이 중증이기 때문에 그래도 누가 말리고 지금 김종인도 말리고 그러던데 여러분 저는 죽을 걸 알고 나왔습니다. 죽기 딱 좋을 자리다라고 모두가 했지만 저를 나왔습니다. 말렸지만 모두가 저를 말렸지만 제가 이 당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여기서 서서 죽겠습니다. 이러면서 나오지 않을까 하는 관측도 꽤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저는 진짜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나왔으면 좋겠고 나와서 폭망하는 걸 봤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은 그런 식의 판단 착오를 할 만한 사람이기도 해서 그렇죠. 그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히려 안 나올 거라는 상식을 논평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출마를 했을 때 더 우스워 보이게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김문수 후보는 오늘 북한산에 올라가서 부의하고 만세하는 사진도 올리고 했다는데 이번에 한길 리서치 쿠키뉴스 한길 리서치에 여론조사 있었잖아요. 네. 거기에서 김문수 후보가 20% 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보면 김문수 47, 한동훈 한 27인가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의 한 더블 거예요. 스코어 나왔더라고요. 지금 42대 20이었나요? 김문수하고 한동훈이 20대 16인 것처럼 보이게 언론들은 보도를 합니다. 그건 다 민주당 지지층 포함된 그거는 거죠. 완전히 일부러 만드는 착시예요. 이 지금 전당대회라는 거는 룰 세팅을 하기에 따라 다르더라도 일단 당원 최소 50에서 80이에요. 최소. 그리고 여론조사는 20에서 한 50, 제일 많이 들어갔을 때가 50%였죠, 여론조사가. 뭐 그런 식으로 룰 세팅하기에 따라 다를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룰을 세팅할 때 역선택 막기 위해서 당원 비중 더 늘려야 된다는 목소리 우리가 내야 돼요, 지금. 그런데 그런 걸 다 떠나서 당연히 지금 여론조사를 해서 반영을 할 때도 역선택 방지를 넣어요. 그래서 민주당 지지합니다. 무슨 개혁신당 지지합니다. 이런 사람을 싹 다 뺍니다. 정당 지지가 없거나 국민의힘 지지자인 사람들만 넣기 때문에 이미 지금 그 쿠키뉴스 한길 리서치 여론조사 결과로서 한동훈이 절대 당선 가능성이 없다라는 확인을 한 거예요. 더블 스코어니까. 지금 더블 스코어니까.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를 보고 친한계나 한동훈이 더 움츠러들 수도 있겠는데 지금 하울님 댓글이 제 마음과 똑같아요. 나와서 죽어봐야 이거 뿌리 뽑는다. 이번 전대 꼭 나와야 한다. 그러니까 한동훈 꼭 나와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이제 이런 것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한동훈이 죽긴 죽어요. 뭘로 죽냐? 전당대회로 죽는지 아니면 보궐선거로 죽는지 개항 아니면 나가서, 네. 아니면 이도저도 안 하고 당원 게시판 수사로. 네. 용인갑 나가도 져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용인갑 같은 좋은 자리를 한동훈에게 줄 이유가 1도 없고 1도 없어서 우리는 싸워야 네. 되고 그 지역에 다른 사람이 나오면은 그런 사람하고 말하자면 싸움이 붙을 겁니다, 결국에는. 그리고 그 싸움이 되게 추해 보일 거예요. 왜냐? 다른 사람은 그나마 나름 논리와 명분 그리고 지역과 관련된 자기 특화된 방향성이 있을 거예요. 가령 우리가 좋아하지 않더라도 양양자 같은 사람은 삼성전자 반도체와 관련해서 지금 역할한 사람 아닙니까? 심지어 국민의힘으로 입당하기 전에도 자기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막 세미나 국힘에 와가지고 하고 그랬던 사람이. 근데 용인갑은요. 예. 아예 새로운 사람 줘야 돼요. 그게 양양자가 뭘 했다고 그게 국민의힘 맞아, 사실은. 줘요, 사실은. 그게 맞아. 양양자도 자격이 없는데 그것보다 자격 없는 게 한동훈이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그렇죠. 거예요. 그리고 예. 양양자가 친한계 밑으로 들어갔는데 그걸 제끼고 내가 용인갑 가겠다? 그것만큼 추잡한 일이 또 어디 있습니까? 추잡하고 그냥 너무 추잡하죠. 깔끔하게 말로만 이재명이랑 싸우지 말고 이재명이 떠나간 지역구의 후계자랑이랑도 한번 싸워서 이겨봐라. 개항 가라라고 저는 말해주고 싶어요. 아니면 배현진을 밀어낼 수 있으면 그 지역구 같이 서로 좀 돌려먹으면 안 되나? 또뭐 배현진이 보궐이 안 뜨니까. 네. 제가 왜 그러냐면 안산 갑이 또 빌 것 같은 거예요. 네, 네. 예, 양문석이 또 지금 당선 무효형이 나온 상태에서 지금 그럴 수 재판을 있죠.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배현진 같은 사람이 지역구로 옮기고 거기로 그렇게 진짜 싫구나 그냥 빼지도 않은 거야. 배현진 의원이 절대 그렇게 안 할 거고요. 그래서 하는 자꾸 얘기.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는 얘기. 무슨 용인이고 무슨 송파예요. 아니 목회님 안 되겠네 마지막에. 어떻게 그런 꿀자리를 한동훈한테 주려고 하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잘했다.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이상한 소리. 잘했다. 네. 예, 원했던 상황극입니다. 네. 예.
개항으로 가야 됩니다. 개항으로. 예, 네. 아니 개항 가도 지고 뭐 어디 가도 지지만 어차피 딱 죽기 좋은 자리는 개항이니까 거기에서 그 대사 한 번 더 외치세요. 예. 그리고 개항을 안 가려고 옥신각신하고 죽어도 개항을 안 가려고 하는 그 추잡한 모습에서 저는 국민들이 정내미가 다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명분이 있는 게 아니 원희룡은 갔는데 너는 왜 못 가냐? 원희룡은 그러니까. 그러면 바보라서 간 거냐 이렇게 되는 거죠. 심지어 원희룡이 참 어려운 선거를 구도까지 한동훈이 망쳐가지고 더 어려워졌었는데. 근데 선전했거든요. 예, 40%대 찍었습니다. 맞아요. 원희룡은. 네. 예, 그만큼 할 수 있는지도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심지어 상대방이 이재명도 아니에요. 예. 국민의힘 경비 자리라도 주라는 피닉스님 댓글이 있었는데 그거 되게 중요한 자리거든요. 성실해야 되고 예, 그 가발 정비하는데 시간 뺏기는 사람 하면 안 돼요. 배신을 안 해야 되기 때문에 아, 그 배신 안 중요한 해요. 자리를 네, 함부로 맡길 수는 없다라는 말씀. 거기 맡기면은 문 열어주겠네요. 그러니까요. 예. 네. 우리 애국기업 신화제약의 환신골드 광고 한 번만 하겠습니다. 환신. 네. 한층 업그레이드된 환신골드 초특가 할인합니다. 1+1. 우리 멸콩TV 시청자분들께만 한 달치 주문하시면 한 달치를 더 드리는 특별 이벤트 진행하고 있고요. 환신골드는 식약청이 인정한 건강 기능식품입니다. 면역력 증진,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혈액순환, 항산화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밤에 화장실 자주 가시는 분들 환신골드 드시면 그런 일 뚝 끊기고 숙면하실 수 있습니다. 멸콩TV에서 자신있게 추천하니까요. 아래 번호로 전화 주문하셔서 1+1 특별 혜택 네, 한 달 구매하시고 2달치로 여름철 건강 환신골드와 함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